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 협상 기대감에 따른 유가 하락도 큰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많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불안 요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시장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쌍용차 인수 불발이 된 에디슨 EV, 자,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을 때 주가가 8만원대까지 상승했었는데 지금 어제 종가로 보니까 12,000원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에디슨 EV에 대한 운명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더 궁금한 것 같네요. 자, 이 부분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도 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자, 이제 상장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개선 기간이 또 부여가 되느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갈림길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감사 의견은 적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상장이 유지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거래가 재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괜찮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내 증시도 분위기 좋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겠고요. 자, 이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그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기대감에 따른 유가 하락이었다. 그리고 기술주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도 플러스 0.27%, 나스닥도 플러스 1.3%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테슬라가 급등을 좀 해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술주들의 움직임들 굉장히 좋았었던 부분이 주가를 더 강하게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미국 증시를 자꾸 가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 부분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시면요, 나스닥은 일단 플러스 시작을 했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1시경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죠. 쭉 치고 올라가면서 유가 하락과 함께 힘을 줘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시면 낮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아주 가파른 상승세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그래서 아침에 시작 전보다 더 높은 위치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우지수 역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장중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고, 마감 때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돌파구를 아직 찾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더 이상 탈나치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탈나치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너희들을 그냥 놔두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에요. 네, 터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5차 평화 협상이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협상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을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협상할 의지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영토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도 있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다 보시면 되겠고요. 러시아도 지금 보면은 키이우 쪽에서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싸움에 대한 영상이긴 합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빨리 탈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전황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더 소모전을 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체면을 구기지 않는 그런 상태로 물러나고 싶다. 이미 체면은 많이 구겨졌을 것 같긴 한데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협상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러시아 쪽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상황이 만들어질 것인가. 일단 뭐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대한 부분도 이제 돈바스 지역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민투표로 붙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크림반도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돈바스 지역에 대한 그 주민투표가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가 일단 먹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이제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영토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또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다 하면서 그냥 그 지역 포기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의 뉘앙스를 좀 풍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번 협상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많이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7%가량 하락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근데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라면 일단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테마주들 많이 올라가서 종목들은 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 인상에 따른 어떤 뭐 사료라든지 또는 이제 곡물주들 이런 것도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무튼 러시아 테마로 인해서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군들은 약간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다른 테마, 뭐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오히려 더 그쪽으로 매수세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국 상하이가 지금 현재 도시를 절반씩 나눠가지고 순환식 봉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워낙 큰 규모의 도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죽이기 어려웠나 봐요. 심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봉쇄가 들어갔는데 상하이는 그럴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절반씩 나눠서 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계 경기가 둔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테슬라가 좀 뭐 뭐 공장을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원유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전체가 아니라 순환식 봉쇄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조금 진정이 되어가는, 진정을 하긴 좀 그렇고 많이 이제 위력이 좀 약해져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금방 끝날 거야 라는 어떤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유가가 그에 따른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활기를 불어넣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주들 반등세도 봐야 되겠죠. 테슬라가 이제 주식 배당을 위해서 주식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8% 이상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뭐 기술주에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천슬라대 위로 훌쩍 올라서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보면 $800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 넘어서까지 20%가 넘죠. 한 30% 가까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기술주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다음 분기에 아이폰의 생산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20%가량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관련 부품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애플의 주가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0.5%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죠. 그리고 애플의 이런 그 생산 규모가 좀 줄어든다라는 것은 경쟁사 뭐 삼성전자로 본다라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는 요즘에 블록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 얼마 전에 이제 홍라이,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배우자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이 이제 홍라이 씨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1조 원대가 넘게 블록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상속세 때문이다 해가지고 이제 매도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몸살 좀 앓고 있었는데, 이런 경쟁사의 어떤 생산 규모 축소 이런 부분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호재성이 재료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리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거고요. 뭐 하지만 역시 주가를 올리려는 것은
이제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은 확장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네, 지금 이 대형주나 기술주 쪽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지정학적 위험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된다라면 이제 긴축 우려감으로 이제 관심이 좀 쏠리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연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 결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뭐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5월에 뭐 논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시행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5월 달에 0.5% 이제 그 인상이 된다라면 양적 긴축을 같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가시권에서 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 얼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 그 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 5월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은 상당히 크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 역시도 오늘은 좋은 흐름을 또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었던 뭐 2750포인트 또는 그 수준 이상에서의 어떤 골드크로스 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쌍용차를 품지 못한 에디슨 EV가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거가 사실은 이제 초기부터 되게 논란이 많이 됐었죠. 지금 보면 이제 쌍용차 인수,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매출이 수백억대에 불과한 이 에디슨이, 수천억대, 매출을 보이고 있는 쌍용차를 인수한다. 그래서 뭐, 새우가 고래를 품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어쨌든 계약금까지 3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지불하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사가 될 것 같았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쯤 됐었죠. 10월인가 11월인가 그랬었죠. 그때 쌍용차를 이제 품에 안고서 전기차 기업으로 거듭난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8만 원대까지 주가 올랐어요. 그 당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가 6,500원, 6,400원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갑자기 8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한 2배, 3배 이렇게 올라간 모습인데, 야,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 네. 일단은 주가가 보통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1000%, 즉 10배 이상 올라가게 됐을 때 추세가 꺾이게 되면 바로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10배씩이나 단기적으로 상승했다. 그 다음에 주가 조정받는다. 그러면 조정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배 이상 상승한 기업들의 주가 조정은 매우 무섭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 이 에디슨의 주가가 지금 어제 종가를 보면은 12,000원 선, 12,2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에디슨의 이제 그 최대 주주로 들어가 있는 UNI도 네, 엄청나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까지 다 물고 내려가면서 아주 작살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들은요, 어느 정도 뭐 예상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에디슨 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 시한이 지남에 따라서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그래서 투자계획이 해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용차는 이제 계약금 300억 원을 이제 꿀꺽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건데, 쌍용차는 지금 300억 원 꿀꺽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죠. 뭐 지금 이거는 중냐 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300억 원 가지고 뭐 될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지금 300억 원은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4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4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22일날 공시를 했는데, 한 가지 희망을 걸고 있었던 건 뭐냐면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아직 뭐라고 할까요? 이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년 연속 적자가 확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감사보고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직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이제 소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출 안 하면은 이제 이거는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가지고 또 상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만약 여기에서
적자가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관리 종목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면은 네, 더 힘든 상황이 좀 되겠죠. 300억 원도 이제 날려먹은 상태에서 관리 종목까지 지정이 됐다. 그렇게 되면 네,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되는 거고, 쌍용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보는 부분이 생길 텐데, 쌍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새로운 어떤 주인, 네, 새 매각 대상을 찾아 나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네, 쌍용차를 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뭐 적자 국면도 좀 있는 거기도 하고, 쌍용차를 품으려면 실제적으로 이제 뭐 완성차 업체에서 품어야 되긴 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 기아가 쌍용차를 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뭔가 새로운 그런 주체가 나타나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자동차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특히 이제 현대기아가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쌍용차를 사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진짜 이 에디슨 EV의 어떤 구상처럼 완전한 전기차 기업으로 거듭난다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탈바꿈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또 노조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쌍용차에 들어가서 지금 그 살아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그렇고, 에디슨 EV에 대한 그 주주분들도 그렇고, 아주 뭐 난리가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네, 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무튼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8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 에디슨 EV의 이 주가 흐름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시총이 제법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지금 8만 원까지 갔을 때는 조 단위가 넘어갔을 텐데 이게 과연 가능했을 일인가? 물론 이제 쌍용차의 덩치가 있기 때문에 뭐 합쳐지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점도 뭐 뭔가 이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혹시라도 갖고 계신다라면 뭐 당장 이제 대응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이라도 좀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립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드디어 운명의 날이죠. 뭐 오늘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 자, 지난달 28일로부터 20일 영업일에 해당하는 29일입니다. 오늘 이제 결정이 되는데 기심위 기업심사위원회죠.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개선기간 부여, 또 상장 폐지, 이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상장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 적격성이 이제 인정이 되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장이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감사보고서를 또 살펴보게 되면은요, 뭐 일단 적정을 받았어요. 적정을 받았고, 뭐, 특별한 부분은 없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2,645억 원이다. 그래서 뭐 전체 매출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및 잔액 집계의 완전성 및 공시의 적정성을 핵심 감사사항으로 식별했다. 그래서 적정 사유를 이야기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횡령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지금 다른 건 다 괜찮다. 뭐 이제 횡령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충당해야 되겠죠. 이제 회수 가능액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가지고 일단 손실 충당금으로 계상을 하긴 했는데, 현재 이것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감사보고서에 나온 대로 적정하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회수 가능 금액이 이제 900억 정도가 됐는데 이 회수의 시기가 언제냐? 아직까지 다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네. 생각보다 이제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대상 자산의 가치 변동.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금괴 같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 그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장 유지가 될 것이라는 일단 기대감이 좀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 대부분이었던 그 횡령 금액이 절반 이상 회수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손실로 이제 처리가 됐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 한 명이 여러 번에 걸쳐서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리는 동안에 회사가 전혀 알아차지 못했다는 거, 이게 내부 통제에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비적정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장 적격성에 흠이 많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취약한 내부 통제가 얼마나,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상장 폐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이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투명성, 영업 지속성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 이런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살펴봤을 때 이 상장 유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개선 기간 명령,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뭐 대기업이기도 하고 뭐 등등등이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상장 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뭐라 그럴까요? 네, 더 높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선 기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기간 같은 경우는 뭐 1년씩 막 이렇게 준다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뭐 개선 기간 주면은 뭐 3개월, 6개월 뭐 그 정도 안쪽에서 개선 기간 명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게 안 나온다면 바로 그냥 상장 적격성 받아가지고 재개가 될 겁니다. 오늘 결론이 나올 테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망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 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과는 많이 멀어져 있다. 그것으로 좀 안심을 가지고 가는 게 좋고요. 믿져봐야 개선 기간이다. 이 정도. 개선 기간도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선 기간을 길게 주진 않을 것 같고, 개선 기간을 주더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션 임플란트가 빨리 이 거래 재개가 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론 결혼 재개가 되고 나서도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은 많이 높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답답한 마음은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에 유가도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도 올랐다, 기술주도 다 올랐다, 이런 얘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같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좀 되겠고요. 당연히 러시아 테마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를 공략하시려면 러시아 테마보다 정책 테마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쌍용차를 품지 못한 에디슨 EV, 이거는 탈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우려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조심하고 들어가는 거 무조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오션 임플란트 운명의 날인데 지금 상장 폐지와는 조금 멀어졌고요. 상장 재개냐, 이제 개선기간 명령이냐, 이 부분인데 개선기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물론 상장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만 개선기간을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선기간 명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은 이제 긍정적인 관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빨리 좋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횡령 같은 이런 부분들은요, 진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정직하게 돈 벌어서, 혹시라도 횡령을 생각하면서 제 방송을 듣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있으면 물러가라.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퍼주는 목표 수익에 조금만 미달해도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문제가 귀결되기 때문이다. 낮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좋으며 수익 성장률을 판단할 때는 5년 정도가 적절한 시간이 될 것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퍼가 높아도 괜찮아요. 고퍼주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한 그런 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본다라면, 이 고퍼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퍼가 높은 상태에서 미래의 실적 부분들이 조금 흔들린다거나 업황이 조금 불안해진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그냥 바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즉,
단기적으로 급등한 어떤 그런 테마주들 보시면은 퍼가 막 100배, 200배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주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테마가 끝난다거나 관심이 식어버리게 되면 주가는 급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퍼, 즉 성장성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야지만이 고퍼주도 괜찮은 거고, 이게 퍼가 너무 높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되더라고 돼도 이제 성장성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아무리 낮은 성장성이라도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면 그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된다. 즉 뭐냐면 기업의 성장성이 현재의 퍼가 저퍼인지 고퍼인지 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만약에 고퍼주가 있다면 이익 성장성이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퍼에 대한 강의는 유튜브에 보시면 주식 배우기에 무료 강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퍼에 대한 강의 꼭 들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좋은 기대감들 가지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